일부 영웅의 서막과 그림자. 25장 연합군의 소집. 환건적과의 싸움은 거대한 태풍이 지나가기 전이 미미한 소나기와도 같았다. 우리는 몇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장비라는 이름은 이제 탁현을 넘어 주변 9년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명성은 공허했다. 우리가 무찌른 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혼돈의 일부, 그 중에서도 가장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진짜 괴물들은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우리가 탁현으로 개선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를 영웅처럼 환영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도 더 크고 어두운 그림자가 이 땅을 뒤덮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환건적에 나는 진압되었지만 그 난을 막아내야 할 조정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십상시라 불리는 늙은 내관들이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 그리고 서쪽에서는 동탁이라는 자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인 낙양으로 향하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내 아내 진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난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환건적에 나는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괴물들이 저마다의 야망을 품고 역사의 무대 위로 기어나올 터였다. 유비 형님과 관우 형님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우리의 얼굴에서는 승리의 기쁨보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더 짙게 묻어났다. 우리는 다시 훈련에 매진했다. 환건적과의 싸움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맨정신으로 싸우는 법, 나의 힘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와 함께 싸우는 법을. 나는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았다. 술보다 더 짜릿하고 술보다 더 강렬한 희열을 나는 전장에서 맛보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온 나라를 뒤흔드는 경문이 탁현 땅까지 날아들었다. 수도를 장악한 동탁이 어린 황제를 패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것. 이에 분노한 조조라는 인물이 천하의 영웅들에게 동탁을 토벌하자는 경문을 돌렸다는 소식이었다. 이럴 수가, 역적 놈이 감히 하늘을 능멸하려 드는구나. 유비 형님은 경문을 읽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서리발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관우 형님은 말없이 청룡도를 어루만졌다. 그의 붉은 얼굴은 더욱 붉게 타오르는 듯했고 그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튀어나올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그들의 분노를 보며 기묘한 흥분감에 휩싸였다. 내 아내 진수는 이 사건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군 토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반동탁 연합군, 삼국지라는 거대한 서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무대는 고작 동네의 작은 연무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천하의 모든 영웅들이 모이는 진짜 메인 스테이지가 열린 것이다. 형님,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시지요.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도원에서 맹세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저 역적 놈의 목을 베어 황실을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구원해야 합니다. 내 말에 유비 형님은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익덕의 말이 옳다.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비록 우리의 힘은 이약하나 이 뜻만은 천하의 그 어떤 제후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정군에 명한다. 행장을 꾸리고 연합군이 모이기로 한 산조를 향해 출발한다. 우리가 이끌고 있는 병력은 여전히 500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환건적과의 실전을 통해 단련된 그들은 이제 어엿한 정예병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한번 탁현 백성들의 배움을 받으며 머나먼 여정에 올랐다. 산조로 향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길 위는 우리와 같은 뜻을 품고 모여드는 군대들로 가득했다. 원이라고 쓰인 거대한 깃발 아래 수만의 군세를 이끌고 가는 원소의 군대. 조라고 쓰인 깃발 아래 수는 적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조의 정예병. 손이라고 쓰인 깃발 아래 강동의 젊은 호랑이라 불리는 송견이 이끄는 용맹한 군사들까지. 그들의 거대한 군세 앞에서 우리의 500명은 마치 거대한 강물 옆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 병사들의 얼굴에는 주눅든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현대에서의 나 자신을 떠올렸다.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문서 보관실에 처박혀 있던 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본사의 핵심 부서들을 그저 먼발치에서 부러워하기만 했던 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는 산처럼 든든한 관우 형님이 있었고 내 앞에는 하늘처럼 넓은 뜻을 품은 유비 형님이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천하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장팔사모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비록 작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며칠을 행군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산조에 도착했다. 그곳의 풍경은 나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 위에 수십만 대군이 빼곡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각 제후들의 위세를 자랑하는 각양각색의 깃발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밤이 되자 수만 개의 횃불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말 위에서 그 압도적인 광경을 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것이 진짜 무대로구나. 더 큰 무대.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나의 진가를 증명할 수 있는 진짜 무대. 나는 두려움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한 격렬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탁현의 우물 안개구리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천하라는 거대한 바다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26장 원술의 모멸. 연합군의 진영은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다. 각지에서 모여든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내뿜는 열기와 천하를 호령하는 제후들의 야망이 뒤섞여 공기마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우리는 진영의 가장 구석진 곳, 가장 초라한 자리에 우리의 작은 막사를 쳤다. 화려한 다른 제후들의 군막과 비교하면 우리의 막사는 마치 거대한 궁궐 옆에 붙은 허름한 헛간과도 같았다. 다음 날 연합군의 맹주로 추대된 원소의 막사에서 첫 번째 군사 회의가 열렸다. 유비 형님은 나와 관우 형님을 대동하고 그 거대한 회의장으로 향했다. 막사 안은 이미 천하의 내로라 하는 영웅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황금 갑옷을 입고 옥좌에 앉은 원소, 날카로운 눈빛으로 좌중을 훑어보는 조조, 호탕한 웃음소리로 주변을 압도하는 송경까지. 우리가 막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제후들의 시선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우리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빛은 다양했다.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 맹주인 원소가 턱짓으로 우리를 가리키며 오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들은 어느 부대의 누구인데 감히 이 자리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는가. 유비 형님이 앞으로 나서서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하지만 지극히 공손한 자세로 허리를 숙였다. 저는 평원의 현령으로 있는 유비라 합니다. 비록 직위는 미천하나 역적 동탁을 토벌하는 대위의 힘을 보태고자 두 아우와 함께 500명이 위병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유비 형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쪽에서 격렬이 가득 담긴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원소의 동생인 원술이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우리를 벌레에 보듯 훑어보며 말했다. 평원 현령,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군. 위병 500, 소꿉놀이라도 하러 온 게냐. 여기가 어디라고 일개 현령 따위가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가. 그의 말에 막사 안의 다른 제후들 사이에서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수백 개의 독침이 되어 내 온몸에 박히는 듯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내 아내 진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똑같아. 이 상황은 내가 현대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중요한 회의실, 나를 무시하는 상사와 동료들, 나의 진심 어린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가 뭘 안다고 내 주제를 알아라 라며 나를 짓밟던 그들의 격렬 어린 웃음소리. 나는 환생을 통해 모든 것을 벗어던졌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진수가 아니라 사람의 뼈를 부수는 힘을 가진 장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의 조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원술의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비 형님의 출신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내가 듣자 하니 유비라는 자는 본래 돗자리나 짜고 집신이나 삼아 팔던 천한 장사치 출신이라던데. 그런 자의 아우들이니 내 놈들도 고작해야 푸죽간에서 돼지나 잡던 백정놈들이겠지. 안 그런가. 돗자리 장수의 아우, 돼지나 잡던 백정놈.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붉게 물들었다. 이성과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원초적인 분노만이 내 모든 것을 지배했다. 현대에서 나를 짓눌렀던 모든 트라우마가 이 한마디 말과 함께 거대한 괴물이 되어 내 안에서 폭발했다. 박 팀장의 비웃는 얼굴, 나를 무시하던 동료들의 표정, 문서 보관실의 퀴퀴한 먼지 냄새, 그리고 술에 취해 나 자신을 저주하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나를 향해 너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 버러지 같은 놈이. 내 입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허리에 차고 있던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다. 지금 당장 저 원술이라는 놈의 목을 베어 저 더러운 혀를 뽑아버리고 싶었다. 내가 칼을 뽑아들기 직전이었다. 꽉 강철 같은 손이 나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옆을 돌아보자 관우 형님이 서 있었다. 그의 붉은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의 눈은 나에게 참아라라고 차갑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손아귀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나는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간신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유비 형님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원수를 향해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이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 저희의 출신이 미천하여 장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이 유비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역적을 토벌할 기회만이라도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이 끔찍한 모욕 앞에서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함께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다. 형님은 저렇게까지 자신을 버리고 대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나는 고작 내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하지만 원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허, 어디서 천한 놈의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여기서 끌어내지 못할까. 원술의 병사들이 우리를 향해 창을 겨누며 다가왔다. 일촉즉발의 상황. 나는 다시 한번 이빨을 갈았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조조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공로, 원술의 자, 그만두시오. 비록 직위는 낮으나 대의를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위로운 이들에게 너무 박하게 구는 것은 우리 연합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오. 모든 시선이 조조에게로 쏠렸다. 조조는 우리를 향해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유현덕 공이라 했소. 자리는 없지만 내 곁으로 와서 함께 술이라도 한잔합시다. 조조의 중재 덕분에 우리는 간신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관우 형님에게 이끌려 막사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가섰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며 내 안에서 들끓는 분노와 그보다 더 큰 무력감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환생을 했어도 나는 여전히 똑같았다. 나는 여전히 돗자리 장수의 아우였고 돼지나 잡던 백정이었으며 힘 있는 자들의 모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3부 영웅의 서막과 그림자 27장 호로관. 연합군의 진영은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산조에 처음 모였을 때 하늘을 찔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동탁을 토벌하고 한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은 단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빛바랜 고우처럼 공허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 이름은 여포였다. 우리는 사수관을 넘어 수도 낙양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호로관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진격은 그곳에서 멈췄다.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호로관의 성벽이 높아서도 아니었고 그곳을 지키는 병사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단 하나, 말을 타고 성문 앞을 유유히 거닐고 있는 저 단 한 명이 장수 때문이었다. 또 저딴 말인가. 맹주 원소의 막사 안에서 누군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초상집과도 같았다. 제후들은 저마다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애꿎은 술잔만 비우고 있었다. 막사 한가운데에는 방금 전 싸움에서 살아 돌아온 폐잔병 몇몇이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었다. 송구하옵니다. 맹주. 한해 태소왕광 장군께서 보내신 방열 장군께서 그자의 창에 단 한 합도 버티지 못하고 목이 베었습니다. 어제는 공손찬의 부장이, 그저께는 도겸의 부장이, 대체 며칠 동안 몇 명이 장수를 잃었는가. 원소는 안절부절 못하며 막사 안을 서성였다. 그의 황금 갑옷이 공허하게 번쩍였다. 제후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괴물이야, 괴물. 사람의 무예가 아니야.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나는 그들의 공포와 무력감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원술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느꼈던 그 분노는 이제 기묘한 조롱으로 변해 있었다. 저 잘난 척하던 제후놈들이 고작 단 한 명이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꼴이라니. 우습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미지의 장수를 향한 강렬한 호기심과 경쟁심을 느끼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수십만 대군을 멈춰 세운다. 그것은 내가 술에 취해 허세를 부릴 때나 상상하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내 안의 진수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심리전이다. 저 여포라는 인물은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연합군 전체의 사기를 꺾고 있다. 수십만 대군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마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자다. 하지만 장비의 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싸우고 싶다. 저놈과 한번 붙어보고 싶다. 과연 나의 힘이 저 괴물에게도 통할 것인가. 나는 내 손에 들린 장팔사모를 고쳐 잡았다. 관우 형님과의 대련을 통해 단련된 이 무기는 이제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황건적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적들을 베었다. 나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겁에 질린 오합지졸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아직 진짜 강자와 싸워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또 한 명이 전령이 비명을 지르며 막사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여포가 성문 앞에서 우리 모두를 조롱하며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성미 급한 몇몇 제후들이 막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 역시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보았다. 연합군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그 남자의 모습을. 호로관 성문 앞 수십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평원의 한가운데에 그는 홀로 서 있었다. 온몸은 화려한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머리에는 금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가 타고 있는 말은 마치 불타는 듯한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손에 든 무기는 내가 본 그 어떤 창보다도 더 기이하고 위압적인 형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압도한 것은 그의 외형이 아니었다. 그의 기세였다. 그는 홀로 서 있었지만 마치 그 자신이 하나의 군대인 것처럼 천하를 발 아래 둔 패자의 오만함과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우리 수십만 대군을 마치 길가의 개미떼를 내려다보는 거인처럼 지루하고 하찮다는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버러지 같은 놈들. 그의 목소리가 평원 전체를 울렸다. 너희 중에 이 여봉선의 창을 받아낼 놈이 단 한 놈이라도 있느냐. 없다면 썩 무릎을 꿇고 동탁승상께 항복하라. 그의 오만한 외침에 제후들은 분노로 얼굴을 붉혔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나서는 것은 영광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무의미한 개죽음이라는 것을.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저 오만함, 저 압도적인 자신감. 그것은 내가 평생을 갈망했으나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때 유비 형님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익더가 진정하거라. 저자는 우리가 아직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형님의 눈에는 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저 미지의 강자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저 멀리 서 있는 저 붉은 괴물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보고 싶은 단 하나의 상대를 맹렬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28장 괴물 대 괴물. 연합군의 침묵은 여포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자신의 붉은 말을 몰아 우리 진영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마치 사자 무리 앞에 선 하이에나처럼 우리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조롱을 퍼부었다. 이것이 천하의 영웅들이라는 놈들의 꼴인가. 주군을 배신하고 역적의 무리를 이룬 주제에 내 창끝이 두려워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구나. 너희에게는 영웅이라는 이름도 아깝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원술에게 당했던 모욕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나를 짓밟았던 그 격렬의 눈빛,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조롱의 웃음소리. 내 안에 진수가 비명을 질렀다. 참아, 저놈은 네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야. 나서지 마.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닥쳐라. 이 애비가 셋이나 되는 후레자식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끔찍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순간 전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연합군의 제후들도 여포 자신도 경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 놈 따위가 감히 하늘의 뜻을 논한단 말이냐. 이 연인 장비가 오늘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를 찢어주마. 나는 유비 형님과 관우 형님이 나를 말릴 틈도 없이 말을 박차고 진영 밖으로 뛰쳐나갔다. 내 손에 들린 장팔사모가 주인의 분노에 화답하듯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다. 여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나를 향한 순수한 사례가 번뜩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멧돼지 같은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지저대는구나. 좋다. 내 놈의 목을 베어 저놈들의 썩어빠진 군기를 바로 세워주마. 그 역시 말을 몰아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두 마리의 괴물이 마침내 평원의 한가운데에서 격돌했다. 쾅! 나의 장팔사모와 그의 방천화극이 부딪히는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느꼈다. 말 안장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버텨냈다. 나는 그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창을 고쳐 잡았다.
크하아, 제법이구나. 나는 포효하며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모든 분노를 창 끝에 실어 그에게 퍼부었다. 나의 창은 폭풍과도 같았다. 나는 관우 형님에게 배운 기술 따위는 모두 잊어버렸다. 오직 내 앞에 이 괴물을 부수어버리겠다는 원초적인 파괴 본능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모든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나의 창을 자신의 창으로 쳐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창날이 닿기 직전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창이 각도를 비틀어 나의 힘을 옆으로 흘려버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힘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거대한 바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주먹을 내지르는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나의 모든 공격이 그의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내 안의 진수가 경악했다. 이것은 힘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격의 차이였다. 나는 힘을 분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힘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짐승이었다. 그는 그 짐승을 다루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나의 모든 움직임을, 나의 다음 공격 방향까지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고작 이 정도냐, 이 멧돼지야. 그가 비웃으며 처음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그의 창은 나의 창처럼 무식하게 달려들지 않았다. 그의 창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나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그의 창끝이 내 뺨을 스칠 때마다 나는 죽음의 서늘한 감촉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자신감이 이단 한 사람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환건적을 배웠을 때의 그 희열, 영웅이라 불렸을 때의 그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이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한낱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와 닮은 존재를 만났다. 나처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하지만 그는 나와는 격이 다른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며 그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자였다. 나는 그저 힘만 센 괴물에 불과했다. 수십 합이 오고 가는 동안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나의 공격은 무뎌졌고 방어는 허술해졌다. 나는 마침내 그의 창의 어깨를 깊숙이 찔리고 말았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장팔상호를 놓칠 뻔했다. 여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방천화극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눈앞이 하얘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우야, 내가 왔다. 붉은 섬광이 나와 여포 사이를 가르며 끼어들었다. 관우 형님이었다. 그의 청룡도가 여포의 방천화극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다시 한번 천지를 울리는 굉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 틈을 타 간신히 말머리를 돌려 뒤로 물러섰다. 어깨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왔다. 나는 고통과 함께 지독한 패배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나는 졌다. 괴물 대 괴물의 싸움에서 나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3부 영웅의 서막과 그림자 29장 첫 번째 완패. 세상이 느려졌다. 관우 형님의 청룡도가 여포의 방천화극과 부딪히며 터져나온 굉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는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말 위에서 어깨를 관통하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내 손에서 힘없이 흘러내리는 피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 그것은 내가 푸죽간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돼지의 피와는 전혀 다른 나의 패배를 증명하는 악인과도 같았다. 나는 졌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내가 이 장비에 몸을 얻고 그 통제불능의 힘에 절망하고 익숙해지기를 반복하며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었던 현실. 나는 그저 힘이 전부인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순하고 원초적인 세계. 환건적과의 싸움은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다. 나의 힘은 통했고 나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여포는 달랐다. 그는 단순한 강자가 아니었다. 그는 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자였다. 나와의 싸움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나의 힘을 힘으로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공격을 춤을 추듯 흘려보냈고 나의 모든 분노를 비웃듯 가지고 놀았다. 나는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그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서 있는 거대한 상과도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힘과 실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저 힘만 센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평생을 가지고 놀던 장난감 칼을 들고 진짜 검객에게 덤벼든 어리석은 아이. 관우 형님이 나를 대신해 여포와 맞서 싸우는 동안 나는 연합군의 진영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도망치는 발걸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등 뒤에 꽂히는 수십만 병사들의 시선은 패잔병을 향한 격렬 그 자체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웅성거림이 내 귀에는 환청처럼 들려왔다. 거봐, 저놈도 별 수 없잖아. 힘만 센 멧돼지인 줄 알았더니 진짜 호랑이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군. 결국 돗자리 장수에 아우는 그 정도가 한계지. 원술의 그 모욕적인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어깨의 상처보다 내 자존심에 새겨진 상처가 훨씬 더 아프고 쓰라렸다. 진영으로 돌아오자 유비 형님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익더가, 괜찮으냐? 어서 의원을 불러라. 그는 내 상처를 직접 지혈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의 그 따뜻한 동정이 지금의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부축하려는 병사들을 모두 밀어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의 막사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안에 있던 갑옷 거치대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버렸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안의 진수가 십수년 만에 다시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현대에서의 나는 머리는 있었지만 힘이 없어 무시당했다. 그래서 나는 힘을 갈망했다. 그런데 이 세계로 와서 나는 그토록 원하던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나는 여전히 더 강한 자 앞에서 무릎 꿇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여포와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힘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 위 차이였다. 그는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평생에 걸쳐 연마했을 터였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수만 번의 반복과 훈련을 통해 쌓아 올린 경험과 연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내 머릿속에 현대에서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능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나는 동료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는 대신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술을 마시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장비에 몸을 얻고 그 압도적인 힘에 취해 있었다. 나는 그 힘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는 대신 술에 취해 장터에서 허세를 부리고 난동을 피우는 데 모든 시간을 썼다. 관우 형님이 나를 이끌어주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신의 힘을 진지하게 탐구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술로 세월을 보냈다. 내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을 때 여포는 피땀을 흘리며 창을 휘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술주정을 부리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을 때 그는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와 싸우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완패였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첫 번째 진짜 후회였다. 술로 보낸 세월에 대한 후회. 나의 게으름과 오만함에 대한 뼈저린 후회. 나는 이 패배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장팔상호를 바라보았다. 저 무기는 죄가 없었다. 죄가 있는 것은 저 무기를 제대로 다룰 자격조차 없는 나 자신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동이에 담긴 차가운 물을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어깨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물과 섞여 붉게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 지독한 패배의 맛은 그 어떤 숙취보다도 더 쓰고 아팠다. 나는 찢어진 옷을 말아 상처를 동염했다. 그리고는 장팔상호를 다시 집어들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0장, 삼형제, 여포를 물리치다. 내가 막사를 뛰쳐나왔을 때 전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있었다. 관우 형님은 홀로 신기에 가까운 무예를 펼치며 여포와 맞서고 있었다. 그의 청룡도는 산을 가를 듯한 기세로 여포를 압박했고 여포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고수들의 대결이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두신이 싸움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관우 형님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공격은 맹렬했지만 여포의 방어는 여전히 빈틈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힘과 기술 모든 면에서 여포가 한 수위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관우 형님마저 위험해질 터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수치심과 패배감은 형제를 구해야 한다는 더 큰 본능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둘째 형님, 제가 왔소. 나는 포효하며 다시 한번 전장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어깨에 상처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여포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관우 형님을 돕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여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관우 형님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와중에 다시 한번 나의 무식한 힘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 멧돼지 같은 놈이. 나는 그의 욕설을 무시하고 나의 장팔상호를 거대한 철퇴처럼 휘두르며 그의 허리를 노렸다. 나의 공격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조잡했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한 파괴력만큼은 여포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가 나의 공격을 막아내는 순간 관우 형님의 청룡도가 그의 머리를 향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여포는 경악하며 몸을 뒤로 젖혀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그의 뺨에 칼날이 스친 붉은 상처가 길게 남았다. 천하의 여포가 처음으로 상처를 입은 순간이었다. 전세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와 관우 형님, 두 사람의 협공은 여포를 서서히 압박해 들어갔다. 관우 형님의 정교하고 날카로운 기술과 나의 예측 불가능하고 무식한 힘의 조합은 여포로서도 난생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싸움일 터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여포는 괴물이었다. 그는 두 명의 강자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여전히 치명적인 반격을 날려왔다. 우리는 그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쓰러뜨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부상당한 나의 움직임이 무뎌지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 아우님, 나도 여기 있다.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유비 형님이었다. 그가 상고검을 뽑아들고 말을 몰아 이 괴물들의 싸움 한복판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형님, 위험합니다. 내가 외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무예는 나와 관우 형님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 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지겠다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굳건한 위지가 담겨 있었다. 유비 형님은 여포의 거대한 힘의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마치 성가신 벌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빈틈을 노렸다. 그의 상고검은 여포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그의 시야를 가리고 신경을 분산시키는 데에는 충분했다. 여포는 미칠 지경일 터였다. 정면에서는 산을 무너뜨릴 듯한 청룡도가, 측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장팔상호가, 그리고 등 뒤에서는 성가신 상고검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귀찮음과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낀 듯했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여포는 포효하며 방천하극을 미친 듯이 휘둘러 우리 세 사람을 동시에 쳐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말머리를 돌려 호로관 안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여포가 사라진 전장에는 잠시 동안 정적만이 감돌았다.
우리 세 사람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합군의 진영에서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 물리쳤다. 삼형제가 여포를 물리쳤다. 모두가 우리를 영웅이라 칭송했다.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돗자리 장수의 아우들과 그 이름 없는 형이 해냈다고 그들은 열광했다. 원술마저도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유비 형님은 감격에 겨워 우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해냈구나. 우리가 함께 저 괴물을 물리쳤다. 관우 형님도 드물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다. 모두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함께 싸워 이겼다. 하지만 나는 홀로 패배했다. 나는 저 괴물에게 완벽하게 졌다. 내가 살아남고 우리가 여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두 형님 덕분이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형들의 등 뒤에 숨어 간신히 목숨을 건진 패배자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성이 내게는 차가운 조롱처럼 들려왔다. 나는 말없이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웅커쥐었다. 상처의 고통보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패배의 낙인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졌다. 이 싸움은 나의 영웅 서사의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그림자의 시작이었다.